나한테 사람이 있는 줄 알았지 30년 뭐 기다리는 거예요. 약간 핏기가 있었지. 바짝 마른 게 아니고.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리고 절제 은폐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놈들이 이게 열해야지. 저 관련해서는 전혀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네, 인격 있어요. 좀 씹어도요.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198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이 바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이 됐죠. 영화에서는 진범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만 지난 2019년 결국 진범은 이춘재로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오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면서 치부가 드러난 경찰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기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재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했다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6,000쪽짜리 방대한 보고서인데요. 네. 여기엔 초기 수사가 얼마나 엉망으로 진행됐는지는 물론이고요. 과거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 3명이 연속적으로 살해당한 집으로 돌아가던 여자 중학생이 살해당하는 10번째로 60대 할머니가 살해된 채. 지난 1986년 9월부터 4년 7개월에 걸쳐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들만을 노린 연쇄살인 사건이 10차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여성 피해자들은 대부분 옷이 벗겨진 채 논밭이나 숲속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묘사됐듯이 머리에 씌워진 속옷, 사체 속 이물질, 손과 발의 결박 등 연쇄살인의 독특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피해자 연령대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연쇄살인범이 말 그대로 활개치고 다녔지만 과학수사 기법이 전무했던 당시 경찰은 범인의 흔적조차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5, 6, 7차에서 못 잡았다고 위에서 지책이 많았고 좌천되는 경우도 흔했거든요. 수사 인력 200만 명이 동원됐고 지문대조 용의자가 4만 116명, 모발 감정은 180명에 달했지만 매번 허탕만 치는 경찰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궁지에 몰렸을 무렵인 1989년 7월, 경찰이 8번째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았다고 밝힙니다. 그 집에 담을 넣다 보니까요, 그 문고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보니까 여자가 있길래 그냥 나도 몰래 낮에 뭐 일한 거 있고 뭐 욕먹는 그 기분에 그냥 한번 했습니다. 당시 22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윤성여 씨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겁니다. 윤 씨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채모와 윤 씨의 채모에서 같은 성분이 검출됐고 모양도 비슷하다는 게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황당한 건 나중에 잡힌 진범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경찰 조서 내용도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한 얘기도 강압에 못 이긴 허위 자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범인의 채모와 윤 씨의 채모가 같을 수도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을 증거로 채택해 윤성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화성에선 2건의 살인 사건이 더 발생했고 나머지 살인을 저지른 범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 모범수로 가명돼 20년 만에 가석방된 윤 씨. 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 거고, 또한 그게 30년으로 밝혀졌지만은 참 긴 세월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 지금도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그 생각을 하면은.
22살의 어느 날 갑자기 여중생 강간 살인마가 된 윤 씨에게 지난 30년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이춘재가 얘기 안 하고 이거 묻었으면은 영원히 가는 거야. 화성 연쇄살인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33년 만인 2019년 9월 처제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25년째 무기징역을 살고 있던 1963년생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수감 중인 이춘재의 DNA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더니 화성 연쇄살인 사건 3차, 4차, 5차, 7차, 9차의 범인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그러나 부산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무기수 이춘재는 쉽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참여할 시간을 주러 왔습니다.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두 차례 공식 조사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던 이춘재는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고 나서야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면 한참 시끄러울 것이고 한순간에 신상이 알려지기 때문에 가족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사건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합니까? 알려진 화성 사건만 인정하면 됩니다. 깜짝 놀라게 해줄까요? 이춘재 입장에서는 과거에 연쇄살인을 했던 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에 무겁게 짐이 됐을 텐데 그 이제 중대한 비밀을 사실은 누구에겐가는 털어놓고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이런 이제 신뢰관계를 지금까지 갖고 싶다는 욕망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이어진 면담에선 이춘재는 자신이 언론에 보도됐는지 자신의 유전자가 나온 사건이 몇 건인지 묻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DNA를 채취할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밤에 화성과 수원시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기회가 됐을 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이춘재가 작성한 메모입니다. 살인 12 더하기 2, 강도 강간 19, 미수 15. 이춘재는 살인 가운데 2건은 청주에서 12건은 화성 인근에서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각각의 연도와 해당 월을 지목했고 범행 장소까지 직접 그려냈습니다. 이춘재는 범행 수법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무엇보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의 결백이 드러났습니다. 유일하게 술을 먹고서 한 사건입니다. 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새 속옷이 있어 피해자에게 입혔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갔고 혈액형이 B형이었다는 당시 경찰의 수사 내용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범의 혈액형이 O형이었음에도 애꿎은 B형 용의자들만 4만 명 넘게 조사했던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건 윤성여 씨뿐만이 아닙니다. 9차 살인 용의자로 잡힌 당시 19살 윤동일 씨. 윤 씨는 3개월간 조사 끝에 허위 자백을 했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범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동생이 나는 범인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서 다음에 면회를 갔더니 맞아갖고 얼굴이 막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잠을 5일 정도 안 재우고 진술서를 27번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결국은 암으로 7년 끌다가 사망했어요. 궁지에 몰린 경찰이 폭력과 고문으로 엉뚱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몰아간 겁니다. 하룻밤은 세울 수 있지요. 3일 세면은 나도 몰라. 내가 죽었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나중에 봐서 보니까는 내가 쓴 것도 필체가 맞지만 내가 안 쓴 것도 많아. 필체 자체가. 걔들이 써가지고 찍으면 끝나는 거야. 찍으면 시인 아니야. 그런데 당초 경찰이 파악하고 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총 10건이었습니다. 화성에서 12명을 살해했다는 이춘재 자백대로면 2건의 살인 사건이 더 있었던 겁니다. 그
그중 경찰 조직 전체를 곤혹스럽게 만든 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현정 양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나이는요? 초동생 정도입니다. 고학년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반응이었나요? 겁먹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목 졸라 죽였을 겁니다. 김현정 양은 1989년 7월 7일 화성군 태안읍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지만 당시 경찰은 단순 가출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이춘재가 이 초등생을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죽인 이후 어떻게 했나요? 따로 은폐하거나 한 건 아니고 그대로 뒀습니다. 덮어놓지도 않았나요? 풀밭이니까 그냥 뒀을 겁니다. 그 자리가 사건 일어난 장소라 보면 될 겁니다. 네,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으니까 이 경기 남부경찰청 미제 사건팀 박수 받을만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년이나 옥살이를 해야 했던 윤성여 씨, 이런 경우는 아니 대체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네, 윤 씨뿐만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경찰서에 수사를 빌미로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때 이렇게 불법으로 수사한 그 책임자까지 처벌해야 이 사건이 진짜 끝나는 거 아닐까요? 네, 진범이 밝혀지면서 민가병 당시 경찰청장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수사 과정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보신 김현정 양 사건을 둘러싸고 당시 경찰이 어떤 짓을 벌였는지 보시겠습니다. 김현정 양 실종 5개월 만인 지난 1989년 12월 21일 경기 화성경찰서. 산속에서 김양 유류품을 발견했다는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전날 엄머치 등 주민 4명은 참새 사냥을 하러 화성시 태안읍 한 야산에 올라갔습니다. 소나무숲 근처에서 공기총을 메고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사냥꾼들 눈에 빨간색 어린이용 책가방이 보였습니다. 빨간색 신발 주머니와 아동용 슬리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나뭇가지에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이용 속옷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시커멓게 물이 들은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그 장소에 방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자주 일어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 신고하였습니다. 사냥꾼들은 현장을 보자마자 살인 사건을 직감했습니다. 가방엔 책과 공책이 있었고 병점국민학교 2학년 김현정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와 청색 치마, 노란색 줄무늬 티셔츠 등 옷까지도 함께 발견됐고 속옷엔 혈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의 사건 처리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먼저 유류품 발견 당일 화성경찰서에 박모 경사와 최모 순경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김현정 양 소지품이 발견된 야산 현장에 임하여 단서를 찾았으나 특이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속옷, 혈흔 등은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다음 날 만들어진 종합수사보고서는 한술 더 떠 터무니없는 추정으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합니다. 가출인의 옷이 신발 주머니 속에 정리해 넣어져 있는 상태로 보아 불상자가 가출인의 옷을 새로 구입 내지 사전 준비한 옷을 갈아입힌 후 근처 야산에 버린 것으로 보며 단순 가출로 사료됨. 단순 가출이라는 거예요. 수사보고서에 누가 이런 얘기겠습니까? 누군가가 옷을 새로 구입해서 갈아입힌 후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건 소설이잖아요. 아니 수사를 해야지 왜 소설을 써요? 범죄 피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특이사항 없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서다. 당시 경찰은 김양의 유류품을 국과수에 의뢰했지만 무슨 까닭인지 유족들에겐 발견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숨긴 건 유류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겨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파출소에 있었는데 그 당시 형사계장
저에게 그 현정이 유류품 나온 현장을 같이 가보자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상에서부터 밑으로 슬슬 걸어가면서 살펴보며 수색을 했습니다. 그날 방범대장과 형사계장은 뜻밖에도 유류품이 발견된 근처 숲에서 사람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뼈라고 생각이 되었고 손가락 뼈는 없었습니다. 그 뼈가 2개 나란히 있었는데 아주 가느다란 뼈였기에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의 뼈라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그것이 김현정의 뼈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무언가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용 줄넘기라고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그 줄넘기로 양 손목을 팔자 형태로 묶여서 손목 사이에 매듭을 지었는데 줄넘기 손잡이는 손목 사이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범대장과 어렵게 연락이 닿아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약간 핏기가 있었지. 바짝 마른 게 아니고 핏기가 있었지. 그리고 줄넘기가 있었으니까 제가 거기 현장에서 그 살인사건 때 근무했을 때는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현정이라고 생각한 거죠. 뭐 덮여있거나 그런 거 없었고 소나무 밑창에 그냥. 진범 이춘재의 자백. 그러니까 피해자의 손을 줄넘기로 묶었다는 묘사와 일치합니다. 결박을 무엇으로 했는지 기억 안 나나요? 줄넘기였나 노끈은 아닐 겁니다. 아마 줄넘기 종류이지 않았나 기억합니다. 당시 경찰도 김현정 양의 아버지와 사촌 언니를 대상으로 김양이 실종 당시 줄넘기를 갖고 있었느냐며 색깔과 모양을 묻습니다. 질문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당시 수사관들이 결박돼 있는 양손 뼈에 결박돼 있는 이런 줄넘기를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분명한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양의 시신은 그 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기 남부청의 재수사 기록에는 믿기 힘든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가 형사계장 이씨 주도하에 사체를 묻었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입막음하기 위해 사체 발견자에게 5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또 다른 형사들은 당시 형사계장 이씨가 김양 사건에 대해 기자들이 알면 큰일 난다면서 보안을 당부했다며 쉬쉬했던 분위기라고 털어놨습니다. 김현정 양의 시신과 유류품이 발견된 1989년 겨울은 8차 여중생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죄없는 윤성여 씨가 붙잡혔던 때입니다. 강력 사건을 해결했다는 이유로 화성경찰서 형사들 5명이 1계급 특진까지 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윤 씨를 건거하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끝났다라는 결론을 이미 냈고 그래서 그것으로 사실 특진할 사람들 다 특진하고 결론이 그냥 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공적을 나눠 먹은 데 대한 어떤 책임도 져야 되는 일종의 책임, 제대로 수사에 그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공적을 반납하고 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마도 전개될 것을 예상했겠죠. 김현정 양의 시신과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수사는커녕 유족들에게까지 숨긴 당시 경찰들. 김양의 시신은 어떻게 된 걸까? 사체가 발견되었는데 묻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체 또한 발견되었으나 스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경찰들이 피해자 김양의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겁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이 진술들을 토대로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 주변 약 7,000제곱미터에 대해 경찰 1,20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김양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당시 경찰들을 빼곤 아무도 모릅니다. 딸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한 맺힌 삶을 살았던 김양의 어머니는 지난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보통 계속 우울증을 해가지고 살아왔는가요? 아프다 소리도 없었어요. 재수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형사계장 이씨 등 2명을 사체 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현정 양 유류품이 발견된 현장에 직접 갔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종합수사보고를 결재하지 않았나요? 수사본부에 있던 제 도장을 누군가가 찍은 것 같습니다. 줄넘기로 결박된 양팔뼈를 발견되지 않도록 숨기거나 부하 직원에게 숨기도록 지시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줄넘기로 결박된 양팔뼈가 발견되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김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형사계장 이 씨를 수소문 끝에 경기도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지수 기자인데요. 잠깐 짧게 말씀 나누시죠. 예? 저 사체 관련해서는 전혀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예? 네, 인격 있어요. 네, 신고할게요. 지시하신 적도 없으신 거예요, 전혀? 그럼 김양 사건은 전혀 모르셨어요? 네, 나 괴롭히지 마시고 내 지금 신고한다고. 그때 사체 발견하신 거 맞으세요? 예? 그러니까 줄넘기 묶인 뼈 발견한 거 맞으세요? 다 선생님들이 지휘했던 형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당시 선생님이 사체 발견했는데도 묻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십니까?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경찰이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해놓고 몰래 어딘가에 안매장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그 시신의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자, 이 경찰들 어떻게 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까? 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경찰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형사계장 이 씨는 윤성여 씨의 재심 법정에 출석해서도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김현정 양 시신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저 형사계장이요. 저 사람이 윤성여 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데도 관여를 했던 겁니까? 네, 두 사건 모두 수사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결국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이 형사계장과 또 다른 전직 형사 한 명을 입건하는 것으로 김양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게 좀 더 있습니까? 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당시 경찰들이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당시 9살 김양의 시신을 아직까지도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이춘재 범행의 피해자와 유가족, 윤모 씨 등 경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진범 이춘재가 자백한 지 10달 만에 나온 10쪽짜리 최종 수사 보고서. 여기엔 초등생 김현정 양과 관련한 수사 결과가 단 8줄 짤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해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입건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당시 형사들이 왜 김양 시신을 숨겼는지, 어디에 숨겼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등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수사 언론에 배포한 이제 그 보도 자료도 이 사건의 이 많은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 안 했잖아요. 공식 발표엔 없었지만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김현정 양 사건과 관련해 무려 52명의 전현직 경찰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체가 발견되어 덮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사계장 의 주도하에 사체를 묻었다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형사가 산 밑쪽을 가리키며 저것에 현정이도 잠들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양 시신이 발견됐지만 은폐됐다고 진술한 경찰이 무려 7명. 상당수 수사진이 시신 은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종 발표에서는 형사계장 이 씨 등 2명의 개인적 일탈로 피해자 안매장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연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조직적인 은폐가 되는 거죠. 이거 조직적 은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수사를. 재수사에 나선 경찰들도 처음엔 조직적 은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당시 형사계장 이 씨의 상급자였던 화성경찰서장 남모 씨와
수사과장 김모 씨, 그리고 형사계장 이 씨가 지휘했던 형사 8명 등을 사체 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내사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당시 지휘선상에 있거나 수사보고 등 사건 기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입건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어쨌든 이 사건 기록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은폐 과정에 작성된 서류의 명의자로 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사 결과는 불입건. 우선 남 서장과 김 과장 등 형사계장의 상급자들에 대해선 당시 관할 서장이거나 수사 책임자이긴 하지만 이미 사망해 조사가 불가능하고 사체 발견 사실에 대해 지휘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나 진술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수사 보고서에는 형사계장 이 씨 외에도 윗선인 서장과 수사과장이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것을 윗사람들이 보고 결재까지 다 해줬는데 그러면 그런 이제 괴상한 결재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게 이게 정상적인지 일단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8명의 실무 형사들을 입건하지 않은 이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양의 유류품을 발견한 1989년 12월 21일자 수사보고서. 박모 경사와 최모 순경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나흘 뒤인 12월 25일 유류품 탐문 수사 보고서엔 변모 순경과 신모 순경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경찰 조사에서 미리 짜맞춘 듯 기억이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당시 성실하게 근무하지도 않고 놀면서 근무했기 때문에 기억나거나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타자도 칠 줄 모를 때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난 저런 수사 보고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제3자가 형사들 이름 돌려가며 작성한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 수사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스트레이트는 당시 형사들에게 김현정 양 관련 사실을 다시 물었지만 대부분 대답을 피했습니다. 선생님이 자필로 남겨놓은 수사보고에 아폴로 과자 탐문하신 게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유류품 발견 현장에도 가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아, 그런 건 모른다니까요. 유류품 있는 그 자체를. 사실은 내한테 들어가야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고 한국인 놈들이 그놈들이 입을 열어야지. 경찰은 조사 결과 이들이 담당 수사반이거나 근무자로 유류품과 사체 발견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취재 도중 김현정 양 사건의 실체를 알려주겠다는 당시 경찰관 한 명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사본부에서 이런 보고서는 잠깐 써주는 게 아니라 지들이 쓰는 것들 지들이 보고 남이 이거 해갖고 도장 찍었다 그러면 말이 돼? 수사가 뭐가 변된 거 있다면 다음에 또 명과사항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형사들 보이게 시키는 거야. 그 보고서를 지들이 이 보고서를 써놓고 남이 도장 치웠다 그러면 뭐. 이 전직 경찰은 또 당시 형사계장 이 씨가 상급자들을 배제하고 혼자서 사건을 은폐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사계장이 그걸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지방 정치지를 받았을 테고 그거는 나올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윗선에서 결정. 스트레이트는 당시 화성 사건 수사 총지휘를 맡았던 정석준 전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에게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질 않고요. 기억이 난다 손치더라도 그건 지금이나 옛날이나 현직에 있었던 그 일을 재수사를 했던 경기 남부경찰청 관계자도 조직적 은폐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입건되지 않은 전현직 경찰은 증거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에 도장을 찍고 지금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일조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결국은 지금의 수사팀도 가해자가 되는 거죠. 예. 조직적인 은폐인지 부분의 일탈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게 경찰의 의무죠.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하니까 그건 지금 경찰의 직무유기인 거죠. 아, 참 말문이 막힙니다. 예. 재수사를 하긴 했는데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조직적으로 김양 사건을 묻어버린 과거의 경찰도 문제지만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단 2사람의 일탈 행위로 결론 내버린 현재의 경찰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김양의 유가족들이요. 잘못된 수사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상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배상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9월 끝내 딸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김현정 양의 어머니.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말로 포용 안 하고 얼마나 아팠을게요. 어? 죽을 때까지 딸은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갔다고. 실종이다 하고. 이춘재가 자백하기 전까지 30년. 가족들은 김양이 실종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언젠가 가족 품으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살아있는 줄 알았지 죽었다고는 생각하지라 했는 걸. 나이가 9살이면은 외국 가도 이제 기억은 할까요? 어? 뭐 어디로 팔려가더라도 사람만 있으면은 나이가 타면은 올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30년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는 이춘재의 자백 소식을 처음 듣고 혹시 김양도 피해를 당한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경기 남부경찰청을 찾아갔습니다. 기다리면은 확실한 거 전해주겠다고 그래가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살해당했다고 얘기 들었다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이지. 이후 경찰은 10달간의 수사 끝에 김양 사건을 은폐했던 당시 형사들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유족에게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체 은닉은 5년, 허위 공문서 작성은 7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죄지었으면은 죄지만큼은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로 지었으면은 죄만치 받아야 되는데 지금 떵떵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시 화성 형사들이 김양의 시신을 도로 묻은 걸로 추정되는 곳은 현재 아파트와 도로가 들어서 딸의 시신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상황. 지난해 김양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인 정부가 배상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법률 대리인인 법무공단이 지난 4월 법원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이 사체를 발견하였음에도 유족에게 알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국가재정법 97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양이 실종된 1989년 당시 위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건 5년 뒤인 1994년까지라는 겁니다. 경찰들이 은폐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앉아 알아가지고 앉아서서 보는데 뭐 시효가 있어?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은폐해가지고 있다가 앉아 알았는데 앉아 2년 됐잖아요.
밤이면은 계속 상상만 그거 하고 잠이 안 와요 지금. 스트레이트가 취재를 해보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한편으로는 화성 연쇄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영원히 지우고 싶은 과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재수사마저 이렇게 덮고 간다면 갈수록 커지는 경찰의 권한만큼 그에 걸맞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그 의문도 계속될 겁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48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고요. 네, 성장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취재를 맡아준 이지수 기자. 또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예, 그 오늘 주제가 김현정 양 사건인데요. 그 김현정 양 유족의 법률 대리인이신 이정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바쁜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다뤘던 사건 아마 워낙 세간을 떠들썩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춘재라는 이름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화성이라는 좀 명칭을 뺐으면 좋겠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다. 뭐 이렇게 부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는 명칭을 오늘 일단 방송상에서는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셨기 추억. 때문에 뭐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또 뭐 아주 유명한 대사를 남겼던 영화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익숙한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드디어 2019년에 이제 진범이 밝혀지면서 그간 이제 미궁에 빠졌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된 줄 알았는데 오늘 이재수 기자의 취재 내용을 봤더니 이게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또 조금 깨림칙함이 남는 또 그런 취재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졌던 사건이 10건이었는데 기존 수사 기록상에는요. 근데 이춘재가 자백을 함으로써 추가로 드러난 사건들이 4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화성 수원 일대에서 벌어진 게 2건이고 그 청주에서 2건. 그렇죠. 나머지는 2건은 청주고요. 그 2건 안에 당시에는 실종으로 처리됐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살인 사건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때 피해자가 이제 오늘 얘기했던 김현정 양.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좀 유류품이 어쨌든 발견을 누군가가 한 거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류품의 발견됐다는 기록은 있죠, 변호사님? 그렇죠. 유류품은 이제 사건 발생 한 5개월쯤 지나고 나서 이제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은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기록 자체에 남아는 있습니다. 수사 기록상.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그 유류품에 기초해서 뭐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이 됐다던가 아니면 그 유류품이 발견됐으면 당연히 사체도 발견이 돼야 되는데 사체가 발견됐다는 어떤 기록도 이제 수사 기록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유류품이 발견됐다는 공식 기록이 있는데 그걸 유족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실종자 가족들이 전달 받으신 적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경찰이 이 실종자로 신고가 됐었던 김현정 양하고 유류품이 발견됐을 때 그 나온 유류품들, 그 실종 당시에 입고 있었던 인상착이라든지 소지품 같은 것들도 등록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걸 맞춰보기는 했던 겁니까, 경찰이 그때? 게다가 중요한 건 유류품에 있는 그 책과 공책에서 이름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김현정
이라고 써 있었다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 오늘 이 취재를 시작한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나와 있는 공채권 책을 발견을 했으면 당연히 유가족에게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왜 알리지 않았을까를 따지고 봤더니 은폐를 했던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되는 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한 시작은 이번 이춘재 자백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김현정 양이 살해됐다는 사실 하나랑요. 그러면 살해됐으면 그 시신은 어디에 갔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경기 남부경찰청이 재수사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사체를 발견하신 분을 찾았고 진술을 받은 거예요. 그 진술 내용을 보면은 명확하게 그 사체와 관련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사체를 발견했던 사람은 이제 당시 그 이라고 그 당시 이제 태안지사에서 방범 대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인데요. 네. 좀 진술이 어느 정도 좀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 이제 경찰들과 이제 같이 야산인데 그 현장에 가서 줄넘기에 이제 묶인 양손 뼈를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실 뼈지만 결국엔 뭐 사체를 발견한 거죠. 그렇죠. 어떤 뭐 시뻘건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 뼈가 이제 줄넘기에 이제 정교하게 결박이 돼 있다라는 것도 이제 진술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뭐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범대장이 이제 진술한 내용 중에는 그 당시에 그 산에 왜 올라갔고 누구와 함께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돼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자신이 파출소 앞에 앉아 있는데 그 형사계장이 유류품이 발견됐으니 같이 올라가 보자고 해서 산을 정상에서부터 수색을 했다. 이게 첫 번째 단서고요. 두 번째는 발견된 이후에 그 형사계장에게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내려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형사계장이 누군가에게 무전을 했고 그 무전을 해서 무언가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냐. 그러니까 최면 수사에서는 삽이라고 했거든요. 삽인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다시 진술을 하면서는 이 부분들이 바뀌어요. 같이 갔던 사람이 형사계장이 아닌 것 같다고 삽인지도 불명확하다 이렇게 하는데 경찰은 최초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 그 형사계장이 혐의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체가 있다는 시신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도 은닉을 했다. 그렇죠. 사체를 유기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현재 경찰은. 그래서 입건을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거는 이제 진술 조서겠죠, 그죠? 예.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진술 조서요. 그러니까 김용복 씨와 저기 그 사촌 언니 진술 조서에서 줄넘기가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당시 경찰들이 이제 작성했던 그 김현정 양의 아버지인 김용국 씨나 뭐 김현정 양의 사촌 언니에 대한 어떤 진술 조서를 당시 작성을 했는데. 이제 당시 수사 기록상으로는 이런 그 김현정의 유류품 자체에 대한 발견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줄넘기는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김영복 씨나 씨에 대한 진술 조서에는 그 과연 망인의 줄넘기를 본 적이 있냐, 망인 평소 줄넘기를 갖고 다녔냐, 모양과 색깔은 어땠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게 진술 조서 말미에 갑자기 등장을 하거든요. 유류품 목록에는 빠져 있는데 줄넘기를 어떤 걸 했느냐고 유족에게 그 가족에게 물어본다는 거는 경찰이 줄넘기의 존재 자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죠. 이런 증거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줄넘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건 이춘재 자백과 방범대장의 진술인데 방범대장은 그 당시에 줄넘기에 묶인 사체를 발견했고 그게 김현정 양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춘재 자백 과정에서 김양을 어떻게 결박했느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이춘재가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줄넘기였던 것 같다. 노끈은 아니고 줄넘기 같은 거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찰의 판단은 그 당시에 사체와 함께 줄넘기가 발견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경찰이 그 줄넘기에 대해서도 어찌됐건 탐문 수사를 벌였다. 그 기록이 과거 수사 기록에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도대체 왜? 그렇죠. 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시신이 나왔는데 그 시신을 신고하고 제대로 그 절차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경찰이 시신이 나왔는데 그걸 마치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은닉을 하고 부모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왜 그랬던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 김현정 양 사건 같은 경우는 실종 사건으로 결국에는 처리가 됐고요. 처음부터 실종 사건이었고 그 종결도 이제 뭐 실종 가출 사건으로 종결이 됐는데 이제 89년 7월 7일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근데 그 후 그 같은 달에 이제 윤성여 씨에 대해서 지금 8차 사건에 억울하게 이제 지혜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입건이 돼서 8차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 해결이 됐다라고 그렇죠. 이제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나가고 경찰 자체도 판단을 했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경찰에 따르면 결국 이 사건은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거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후로부터 이제 5달 후에 갑자기 이제 유류품이 발생을 하고 또 단순한 실종 사건이었던 줄 알았던 이 사건이 뭐 김현정 양의 그런 뼈가 발견되고 그 뼈에는 또 줄넘기가 묶여 있고요. 근데 그런 뭐 양손을 이제 줄넘기로 묶는다는 거는 결국 그 당시 진행되고 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진범의 어떤 범행 수법 시그니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면은 당시 경찰 같은 경우 엉뚱한 사람을 또 범인으로 잡았다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다면 결국 국민적으로나 아니면 언론적으로나 또 엄청난 또 비난에 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두려워해서 지금 이 사건을 좀 묻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범을 잡았다고 정말 전국에 광고를 다 했어요. 경찰이 드디어 해결을 했는데 또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버리면 이게 지금 제일 무서웠던 거 아닙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윤성여 씨를 체포하고 나서 경찰이 승진잔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형사계장이 이끌었던 팀이 윤성여 씨를 검거한 건데 화성경찰서죠. 그렇죠. 네. 형사계였으니까요. 그 형사들이 뭐 형사계장 제외하고 그 5명이 특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성여 씨 검거로 인해서 그해 하반기, 가을, 겨울에 2차례에 걸쳐서 그 잔치 분위기가 됐었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태까지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것처럼. 근데 뭐 윤성여 씨는 8차 사건에 대해서만 범인으로 검거가 된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당시라고 하더라도 1차부터 7차까지는 범인을 잡아내지 못한 거였지만 그렇죠. 그래도 마지막 사건, 가장 최근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는 분위기였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따져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재심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드러난 거지만 그때도 허위 자백을 받아낸 거였잖아요. 그런 행위를 한 경찰들이 결국에는 같은 사람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영 사건을 은폐한 분들이랑. 여기 잠깐 그 윤성여 씨 사건 같은 경우에 8차 사건이죠. 8차 사건을 그때 윤성여 씨를 체포했을 때 경찰에서는 이거는 그 전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기보다는 카피캣 모방 범죄를 저지른 걸로 그때 파악을 했었던 거고 어쨌든 그 화성 일대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 중에 한 건을 해결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까 이주수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범인을 만들어냈던 거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마 더 이상 그러니까 이춘재가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사람은 그때 당시 경찰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열렸는데 그 증거가 나와버리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게 나오면 안 됐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덮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배경을 또 변호사님이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 그리고 좀 합리적인 의심 해당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의 경찰은 결론이 그 당시 사건을 은폐한 게 형사계장과 그 밑에 있던 형사 1명 그 둘의 개인적 일탈로 결론을 낸 거거든요.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상급자였던 과장 그리고 서장 혹은 수사본부로 투입이 됐던 그 경기지방경찰 쪽 소속 그 상급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전혀 관여를 안 했겠느냐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 재수사 기록들을 보면은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법적인 책임을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입건조차 안 하게 된 거잖아요. 조사는 했습니까? 그 수사 기록에 보면 그 윗사람들에 대한 조사. 근데 사실 윗사람 그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두 분은 돌아가신 분들이고 그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형사들 그 형사계장이 지휘했던 다른 형사들에 대해서도 입건 대상자로 선정을 했으나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고 그 부인하는 진술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입건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 은폐였지 않나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기록들을 보면은. 변호사님 그 윤승현 씨 사건 경우에 이제 물론 김현정 양 사건의 대리인이시지만 그때 당시에 경찰들이 이렇게 부인을 한다고 해서 경찰이 보통의 경우에 뭐 범죄자가 부인한다고 해서 입건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입건을 안 한 거 아닌가? 네, 여기 현재 이제 경찰 이제 경기 남부청이 이제 수사한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결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공소시효는 지났거든요. 처벌의 실효가 없다. 처벌에 그러니까 뭐 공소시효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어쨌든 피의자로 입건 자체는 했습니다. 특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망을 했고 2000년도에 교통사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건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수사 기록 전체 뭐 과거 기록이든 현재 기록이든 이제 살펴보면은 당시 이제 수사에 개입했던 많은 경찰관들이 일단은 김현정의 이런 유류품 발견 사실 자체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사체 발견 사실도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또 사체를 뭐 은닉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사체를 발견한 주에 대해서 뭐 돈마금 얼마를 줘서 입마금을 했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밝혀진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이렇다면은 당시 이 분위기상으로는 그 당시 있던 경찰들은 전부 모를 수가 없었죠. 일단 두 사람이 했을 리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했으면 알 수밖에 없었다는 이 얘기는 이제 그 재수사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경찰이 그 당시 화성 경찰서, 뭐 태안 파출소 등등의 경찰 전현직 경찰 52명을 조사를 하는데 물어보니 그 중에서 7명이 답하는 게 이 공통되는 건 7명이 김현정 양 사체를 발견했는데 그때 묻었다.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2명뿐만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여기에 더해서는 이 사건에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던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남아 있어요. 각종 수사 기록에 탐문 수사를 했건 현장 임장 수사를 했건 수사 기록들의 이름이 남아 있고 도장도 찍혀 있어요. 이분들은 근데 알고 있었다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본인의 작성한 수사보고 아니고 수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부인을 하는 거죠. 뭐 타자기도 칠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근데 일단은 변호사님이 와주셨으니까 김현정 양 유가족들의 입장도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가장 원하시는 거는 어쨌든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시신을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아마 유가족들의 마음일 거고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초반에는 사실 이 이춘재가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세간에 알려졌을 때는 그 김현정 씨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즉시 이게 이제 본인들 사건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서로 달려가셔서 그래요? 이게 과연 현정이 사건이 과연 이춘재에 의해 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셨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경기 남부청에서도 이제 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관련 수사 결과를 좀 공유를 했었는데 당시에 뭐 아버님께서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오라다고 하셨지만 그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김현정 양이 뭐 다른 집에 가서라도 살아 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약간 그렇게 좀 현실을 좀 부정하시는 어떤 태도를 보여셨던 건데 근데 뭐 결국에는 그 어머님은 사실 작년에 좀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게 완벽하게 뭐 의학적인 입증은 힘들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해서 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김명복 씨나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시신이라도 찾아달라라고 해서 뭐 대대적으로 뭐 수색은 했지만 결국 뭐 지금 그 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곳은 뭐 지금 공원으로 지금 다 변형이 되고 해서 도저히 뭐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관련 담당자들 당시 이 수사를 했던 경찰들에 대한 어떻게든 정말 어떻게든 좀 처벌을 해달라는 게 이제 요청이신데 사실 그게 이제 공소시효나 뭐 이런 문제로 해서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사실 그것도 상당히 좀 안타깝고 좀 아쉽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법률 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이게 나와도 뭐를 할 수 없을 때가 참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시신을 찾고 돌려받지 못하고 그 가해자들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건 어쨌든 간에 국가가 저지른 범죄, 국가의 공조직에 의해서 일어난 범죄 행위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실제로 본 것이고 그 30년의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배상이 최소한의 배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배상 받을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서 지금 뭐 그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30년 동안 이런 자기 자식의 어떤 생사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생사를 모르게 한 원인이 국가에 의한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 배상해달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원칙적으로 이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소멸시효가 보통 원칙적으로 10년이에요. 네. 다만 이제 국가가 이제 주체가 되면 그게 5년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불법행위로부터 5년 내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되고, 또 그와 동시에 그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또 청구를 해야 됩니다. 두 요건 중에 하나만 불충족해도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저희가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는 30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아예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안 거는 1년 8개월 정도 된 거죠. 지금 3년 안 됐지만 실제 일어난 지 사건이 일어난 지로부터는 5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원칙적인 국가의 입장이죠. 근데 오히려 국가에 의해서 저지러진 범죄에 대한 배상이 좀 더 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일반적인 배상 시효는 10년인데 국가에 대해서 배상 시효는 5년이다.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입법적인 건 현재 없지만 뭐 대법원 판례 법리상 이제 최근에는 뭐 이런 국가 특히 뭐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 행위라든지 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거는 뭐 저희가 유족들이 피해자가 알 수가 없었고 그렇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거 자체 그런 불법행위 자체도 국가가 자행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객관적으로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5년이라는 그 객관적인 소멸시효는 적용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5년을 날린다면은 5년 이제 3년이죠. 안 날로부터 3년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리를 적용해서 한번 청구를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비슷한 논리고 어쨌든 국가기관에 의해서 지금 자행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그럼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청구니까 그렇죠. 이런 민사법의 대원칙은 뭐 신의성실 원칙이라든지 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든지 뭐 그런 원칙이 따라서 국가가 이런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는 것 자체는 권리남용이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 어떤 법리를 통해서 한번 구제를 구해 볼 수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사실 뭐 형제복지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국가 권력으로 인해서 자행됐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을 거쳐오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뭐 불임 사건도 그렇고 뭐 너무너무 많죠, 사실. 근데 이 사건 역시도 대단히 좀 구시대적인 수사 기법을 활용했던 경찰이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또 그 더 크게 묻어버린 그런 진짜 심각한 범죄인데 이것에 대한 진짜 좀 구제나 최소한의 피해 배상은
좀 더 전향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아니 몰랐는데 어떻게 그거를 문제를 삼습니까? 몰랐는데. 참 이런 부분은 참 변호사님도 답답하시겠습니다만은 또 유가족들 옆에서 계속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끝까지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워낙 계속해서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당사자들도 가해자들도 지금 계속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기억도 안 난다 그러고 있고 뭐 심지어 뭐 사망한 사람도 많이 있고 하니까 최대한 뭐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이정도 변호사께서 직접 또 이 스튜디오까지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법리 쪽으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럴 때마다 좀 부족할 때마다 전문가를 좀 모시는데 되게 어떤 부분들에 좀 법적으로 한계가 지금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정도 변호사님께 또 법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세욱 팀장 모시고 또 취재 후기 이야기 짧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일단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건 골프장 간 걸 어떻게 알고 또 거기 갔어요? 뭐 취재를 한 거고요. 이 골프장에 자주 나타난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가 이춘재 자백이니까 2019년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 기억나요 그때. 예, 그때도 이지수 기자가 사건팀에 있으면서 이 사건 취재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도 그 전직 형사계장 이 양반이 골프 연습장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장소에 설마 있을까 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아직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골프 연습 열심히 하시는구나. 근데 사실은 이게 한번 뭐 화면에 남아있지만 그 1년 반 전에도 막 그 우왕좌왕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 막 피해 다니고 옆에서 보고 그래서 아마 본인도 좀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그 골프장에 다닐까 같은 곳을 했고 그 제가 이제 방송한 이후에 저한테 이제 타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와서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찾았던 곳은 여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6, 7개월 뒤에 다른 방송국에서도 여기 가서 그대로 또 만났더라고요. 꾸준히 다니셨구나 거기를. 아주 멘탈이 강하신 분이네요. 아니 근데 이주수 기자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쪽에서? 마주치자마자 아시더라고요. 기자들? 눈을 그때 그 놈이구나.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눈을 딱 마주치자마자 피하고 도망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알아보시는구나를 느꼈죠. 그때 만났을 때 태도가 뭐 오히려 저기 기자를 신고하겠다 그러고 나 이렇게 널 이렇게 못 살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성을 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저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 수사 있잖아요. 네.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고 법정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을 지목하고 있고 당시 직제상 본인이 수사 관련한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책임자.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기록에 본인이 기한하거나 결제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 뭐 각종 잡무를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 뒤처리만 했지 실제로 뭐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사들이 수사를 해서 본인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한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도장을 뒀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이제 그 자기 도장을 두고 자기가 최고 책임자여서 그걸 돌려가면서 뭐 결제를 찍으라 해서 그랬다. 그래서 본인은 모른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이런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그 경험이 적은 범죄자들은 그 경찰 조사에서 부분적 시인을 한다. 그러니까 정황상에 그래도 요거는 내가 다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단편적인 시인을 하는데 이게 단서가 돼서 야 그러면은 요거를 했으면은 당신이 그런 것도 하는 게 인과성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를 하면 잡힌다는 거지. 이게 자백을 하게 되고 이래서 덜미가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많은 범죄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인터뷰하신 분인데 경험이 많은 범죄자들은 처음부터 전면 부인한다. 그것만큼 일관된 진술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수사 책임자였고요. 그럼 그 몰랐으면 직무 유기인 거고, 그렇죠. 또는 능력이 무능력한 그 지휘관이었던 것이고. 무능력 최소한 거기에 대한 무능력하다 반성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무능력하다는 걸 선택하신 거죠 지금 일단.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뭐 뭉갠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보면은 본인들이 수사를 잘못해서 그 그렇죠. 사건이
드러나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 의도적으로 내가 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에 그러면 그 수사 책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부실 수사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있지 않냐라고 물어봐도 모른다. 아니 그럼 윤성현 씨도 어쨌든 비슷한 곳에서 수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인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만드신 분이 거의 동일한 팀이죠. 그 팀이라고 왜? 그 형사계. 그 형사계에서 만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없어요? 같은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것 또한 똑같은데 이제 윤성현 씨 재심법정에서 진술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도 이춘재는 허위 자백인 것 같고 이런 윤성현 당시 자신들의 수사로는 정당했다. 진범이 윤성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너무 뻔뻔스럽다. 아직도 아니 남의 인생을 20년을 그래서 판결 난 부분입니다. 윤성현 씨 진심으로. 아니 누군가의 인생을 자기의 공치사를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고 아니 그리고 그 담 넘어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분이 어쨌든 윤성현 씨는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담을 넘을 수도 없는 사람을 담 넘어가 가지고 살인을 했다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진짜 정말. 그 이지수 기자를 좀 이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이게 사건팀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다뤘던 사건인데 여기 와서 이제 사건이 그만큼 또 그 사이에 진행이 됐고 재수사의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꼭 다뤄보고 싶다고 해서 먼저 부장을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템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이 아이템을 다루게 된 거거든요. 쭉 자신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렇게 취재를 하고 팔로우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6천 쪽이나 될 줄은 알고 부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초반에 진 척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읽고 있는 거야 계속. 재수사 기록만 읽고 있어요. 아까 스튜디오에서도 봤습니다만 이게 두 개로 나눠놔서 이 정도 높이였으니까 싸움은 진짜 한 이만큼이거든요. 야, 많더라고요. 많았어요. 많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박준영 변호사님한테 이 사건 기록 어떻게 봐야 되냐를 물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사건 기록들을 검토하시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썼던 방법은 일단 목록을 뽑거나 목록을 작성한다. 1번. 다 뽑을 수 없으니 일단 목록을 본다. 목록을 통해서 트리를 그린다. 이 사건의 트리, 관련자 진술 누구누구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세부적인 걸 뽑아서 보면 그게 쌓이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게 하나 있어서 전 이 방법을 썼고요. 어떤 분들은 됐고요. 일단 뽑으세요. 그래서 프린트 다 뽑고 하나하나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목록을 보면서 도움을 받았죠. 이거 우리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거의 그 수사본부에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연결해놓은 거의 그 수준으로 봤네요. 읽는 데만도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진짜 고생 고생했습니다. 많았습니다. 예. 어쨌든 과거의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가는 것이 지금 어쨌든 검경 수사권 국면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갈수록 권한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만큼 본인들이 강해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인정과 사과와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 사건은 20년, 30년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찰의 행태가 이랬다.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부패도 많았던 것이고 어떤 부조리도 많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찰은 달라졌는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번 재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렸을 텐데 지금 우리가 취재한 결과 또는 지금 경찰이 내놓은 결과는 너무 빈약하다. 사실 종합하면 지금 이제 다 앵커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어찌 보면 이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마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바라볼 거라고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도 검찰까지 안 가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줘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일단은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마당이지만 끝까지 처리가 좀 전향적인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지수 기자 엄청나게 지금 많은 수사 기록
보면서 또 취재하느라 너무 고생했고 사실 뭐 우리 3천 이지수 선생이었는데 이제 저 페이지 숫자 때문에 6천 이지수 선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셨다. 3천 이지수에서 이제 6천 이지수 기자로. 이런 거 좋네요. 예. 생각지 못했던 좋은 해석입니다. 진짜 어쨌든 방대한 자료 바탕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워낙 많이 다뤄졌고 재심이 끝나면서 억울한 이제 피해자였음이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솔직히 김현정 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오히려 많이 드러나지 않은 곳을 들여다봤다는 면에서 참 의미가 있는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잘 보여준 취재였습니다. 자, 이 기자 수고 많으셨고 이제 클로징 멘트 빨리 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그거 구독 좋아요 2개. 아니 저기 4개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아니 뭐 몇 번을 했는데 이제 제법 했잖아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자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잘한다.